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유럽의 관세 합의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봅니다. 강유더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미국의 관세에 대한 그 유럽의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발표 합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평가가 엇갈린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난 7월 27일에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회동을 가졌고요. 그 회동 직후 이제 합의가 발표가 됐죠. 그 당시 합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15%의 관세를 EU산 품목에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 관심이 있는 항공 부품이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제약,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유지를 하지만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게 EU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대폭 늘린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최대 6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거, 이런 등등을 이제 합의를 했죠. 네. 그리고 지난 8월 21일에 미국과 EU의 실무진이 만나서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요. 네.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 이나 쿼터 등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철폐해서 미국의 우선적인 시장 접근성 주는 걸 이제 보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한 7,500억 달러 정도의 미국산 LNG, 원유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AI 칩 반도체 이런 것도 최대 40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8년까지 미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조치는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요. EU산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공기 부품이라던가 뭐 복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세를 이제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품목별 관세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서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런데 이제 관세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는 15%까지 낮추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발표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지난 6월 정도 상황을 보면은 EU가 그래도 협상을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앞서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EU의 경제 규모가 크죠.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유럽이 미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양도하는 뭐 이런 모양새를 갖췄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협상력이 약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EU의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큽니다. 2024년에 약 2,356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의 한 4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사는 입장이고 EU가 파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약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EU가 미국으로부터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 커졌던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안보 의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럽의 협상력이 약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내 불만이 많은 이유를 보면은 주로 이제 여론이나 그다음에 정치 평론가들 이런 의견들 들어보면은 이건 굴욕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해요. 또 한편으로는 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잠시나마 50% 부과하겠다라고 본인의 SNS에 밝힌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로 낮춘 것에 대해서 최악의 무역 전쟁은 피했다. 왜냐하면은 30에서 50%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EU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악화되는 거니까요. 15% 정도로 정리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만스럽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회원국별로 산업 구조
과 다른 것도 의견이 엇갈리는 요인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최대 수출국 중 하나죠. 독일의 대미 무역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923억 유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1,000억 달러가 넘어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최악의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죠. 그런 입장을 갖던 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물론 이제 제조업 제품도 많이 수출하지만 와인이라던가 이런 주류, 그다음에 농산품 이런 것들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대해서 협상력이 확 약해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무역량이 많지는 않지만 안보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외교 안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고 일단락되기를 좀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원국별로 다른 입장들이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미국과 철강 그때도 관세라든가 교역 관련한 협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제일 먼저 협상을 타결해서 우리는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나중에 봤더니 우리보다 더 잘했던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유보다 좀 늦게 해야지 했는데 너무 좀 양보한 것 같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야, 그동안 미국에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던 입장,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던 입장,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겹쳐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EU 내에서도 입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여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예전에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구조화된 형태로 있었을 텐데 그때는 분명 자유무역을 양쪽 다 지향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관계가 이렇게 변해된 겁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는 대서양 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접하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유럽계 이민들이 먼저 건너가서 건국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은 자신들의 어떤 선조들의 대륙이자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보면은 미국이 유럽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는 이제 나토가 이제 성립되면서 외교 안보 공동체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날 WTO 체제를 보면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협력해서 구축한 질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WTO의 본질적인 목적은 보호 무역을 방지하고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뭐 이런 통상 체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과 유럽은 세계 다자 통상 질서를 주도해 왔고,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EU가 서로 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과 EU는 TTIP, 우리말로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데요. 미 EU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15차례 공식 협상을 했고요. 양어안도 다 발표되고 거의 뭐 협상 타결 물론 이제 그 안에 난항이 되는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진전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됐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2016년 11월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패함으로써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미국의 TPP 탈퇴였지 않습니까? 이 EU와의 TTIP은 TTP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TPP가 우선순위였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서 TTIP도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보호무역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일방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공유해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을 갖게 됐고요. 이때부터 유럽도 좀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을 이제 고수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규모의 무역 갈등 겪은 바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뮌헨 안보 포럼에 가서 아메리카 이즈 백 이러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은 다자주의를 복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역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만큼 강력하거나 뭐 야심차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 물론 우리에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등등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클럽형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한 거였지 예. 미국이 FTA를 새로 추진한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한 건데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자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세계화의 균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종류의 위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국내 정치와 무역 시스템으로 번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제 좀 눈에 선하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 새로운 당면 과제 속에 유럽연합이 뭔가 새롭게 시도할 만한 경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 스트래테직 오토노미라는 용어인데요. 예. 2010년대 후반 이후에 EU가 이 전략적 자율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이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경제, 금융, 기후변화 다양한 정책에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유럽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인데요. 예.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기원을 보면은 이게 프랑스의 국방백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개념이 유럽 차원으로 끌어올려져서 유럽의 외교 안보 정책. 왜냐하면 유럽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나토에 굉장히 나토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EU 내에서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이제 통상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면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EU에서는 여기다가 개방, 오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오픈 스트래티지 오토노미,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자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있거나 지정학적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EU의 경제 정책을 잇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 목표로 내려가면은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 예, 그린딜은 녹색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유럽에서는 이거를 트윈 트랜지션, 쌍둥이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략적 자율성이 여기에 표출되기 위해서는 EU가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 그린딜 부분에서는 기후변화 중립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그린딜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는 2050년까지 EU 경제를 탄소 중립, 탈탄소 경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그린딜이라는 표현과 이 정책 목표가 거의 모든 국가에 다 심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한 국가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EU가 갖고 있는 다양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네. 다른 국가들이 이거를 수용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의 어떤 거대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에너지, 운송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EU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분야인데 EU가 반도체 생산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네. 사실 EU가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는 강하지만 이 제조 자체는 전적으로 동아시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국 내로 갖고 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그 움직임이 약합니다만 유럽 내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체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같이 지향해야 될 숙제들은 다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의 어떻게 보면 상황 전환 그리고 무역 전략에 대한 전환으로 인해서 유럽도 뭔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말고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예. 우리가 유럽 연합이라고 할 때는 이게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세안 같은 국가 연합체 형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정책 영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통상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정책만큼은 EU 공동체가 회원국과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 회원국으로부터 주권을 양도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EU가 회원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자체 조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합의안은 개론 성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전개될까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회원국별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 보면 EU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뭐 주도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경제적 안보적으로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한편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이 미국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1,600억 유로 정도를 수출했어요. 그러면 이거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무역 흑자가 923억 유로니까 1,000억 유로 우리의 2배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이게 파국으로 이끌지 않도록 물론 이제 미국이 보복 조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 강경 대응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협상이죠. 이런 쪽에 초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독일은 좀 독특한 게 독일 연방군의 주 임무가 사실 독일의 영토 방위라기보다는 나토 차원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 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토의 주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역 문제에도 조금씩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독일은 미국에게 조금 더 기울어진 형태의 협상을 더 선호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산업계에서 미국과의 공산품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올해 초에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약간 경쟁적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국가이고 그리고 EU 회원국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핵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대양 해군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역 정책에도 조금씩 묻어나와요.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는 프랑스가 조금 더 내수지향적 경제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보복 조치나 이런 강력한 압박을 했을 경우에는 프랑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맞대응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농업 생산이 많고 여기 농업할 때는 뭐 음식, 주류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국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냥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물론 EU 탈퇴했습니다만 EU 내에서 미국과 가장 친밀한 국가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국가들이 사실 영내 무역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통상 정책에도 조금씩 반영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예. 것들이 다 조율돼서 EU의 통상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EU 내부적으로도 다 입장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번 협상의 결국 내용도 구체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EU 차원에서 어떻게 물건을 언제쯤부터 얼마만큼씩 사줄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할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율은 정해졌고 예. 적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투자 관련된 그런 발표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조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EU가 강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규제 분야거든요. 예. 특히 이제 디지털, AI 이런 분야에서 EU가 계속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환경,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규제도 매우 강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미국과 EU 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투자 관련해서는 네. EU가 미국산 LNG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조금 더 발전된다면 네.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NG 구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원자력 물질 구매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예. 돼요.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좀 애매한 게 투자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EU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를 확대하게 하겠다는 일종의 정책 의지를 표명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EU가 7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예. 지금 예산이 2027년까지 적용되는 예산이고 2028년부터 또 2034년까지 예산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거든요. 예. 이 중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뭐 산업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방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사용되게 되는데 이게 그냥 EU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별로 공모 형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 대학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방식의. 이거를 풀어주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게 프로젝트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엑셀런시 탁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EU의 여러 가지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할까요? 유럽 투자은행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는 방산 분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U가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지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일괄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막연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EU가 하는 미국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조금 눈여겨 볼 거는 예. 한국은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협상을 먼저 생각하지 예.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EU는 일단 기계적으로나마 맞대응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 품목별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품목별 관세를 채택하고 부과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유럽에 수출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계산을 한 후에 여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그렇게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협상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으로 끝나지만 어쨌든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레버리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네. EU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조금 작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매우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쓰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EU가 미국에 대해서 통상 정책을 할 때 보면은 미국 내 정치 환경 그다음에 미국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지만 네. 미국 각 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EU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때 보면은 미국의
주별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미국의 중간 선거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하는 측면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도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특정 주에 있어서는 예. 한국 기업의 투자는 매우 소중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에 대한 어떤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국이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EU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규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상황이 됐든지 국제 규범 그다음에 다자 통상 규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든가 가치 기반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예. 한국도 이제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통상 전략의 세부적인 곳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한국의 통상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라던가 중국 이렇게 거대 시장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많이 다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EU도 사실 미국과 이런 그 통상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FTA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협상을 타결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마무리할까 이런 데 주안점을 크게 두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라도 대응 전략도 같이 고민한다. 이 부분 참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럽이 그렇게 대응을 논의할 수 있었던 큰 근저의 힘도 가만히 보면 예전처럼 각각의 나라가 따로따로 놀았으면 이렇게 대응 전략도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EU라는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일본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 덩치가 커졌는데 우리도 유럽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공동으로 전선을 구축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모색했으면 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무역 투자 관계도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상호 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경제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제로섬으로 귀결되지 않은 한일 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봐도 일본에 비해서 1%포인트라도 관세를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초점 보도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똑같이 자동차 팔고 백색가전 팔고 하니까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경쟁 구도가 있다는 걸 네. 이제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한다. 네. 여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반면에 지금 현재의 보호무역주의를 같이 헤쳐나가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15%의 상호 관세, 예.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15%이 관세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연동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낮추려는 노력 정도는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정책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일본이 또 다른 정책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CPTPP 네. 가입을 위해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CPTPP 가입을 하려면 모든 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의 동의, 물론 이제 일본의 정치적 동의는 이미 다 받아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PTPP에 가입을 하면서 이거를 또 다른 축으로 활용을 해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아직 미국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미국이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미지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 차원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안보 관련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경제 안보, 즉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붙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유럽 역시 관세와 안보가 연결된 측면이 많나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일본 다 단일 국가죠. 예. 그리고 무역 그리고 외교 안보 이슈 다 단일 국가로서 미국과 갖고 있는 이슈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일단 통상 정책은 EU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과 EU 간의 통상 분쟁은 미국, EU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외교 안보는 나토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나토 회원국 중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과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또 EU 입장에서도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걸 연결시킬수록 EU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EU 입장에서는 미국에 안보적으로 점점 의존적이게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기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년 후의 일이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에 굉장히 의존적이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이슈를 한 바스켓에 놓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통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네. 협상의 결과를 까놓고 보면은 예. 분리하지는 못했죠. 이걸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예가 미국에 대해서 15% 상호관세 부담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발표를 했을 때 폰데라이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안정이 경제적 안정인지 정치 지정학적 안정인지 이 형용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스타빌리티라는 단어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EU 고위 관료들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네. 유럽 내에서 이거 굴욕이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통상 이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발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외교 안보가 연결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미국산 방산물자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미국의 방산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역과 외교 안보 이슈가 결국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진짜 높아졌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유럽의 그 전체 그 군인 숫자, 예. 그러니까 나토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나토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전체 군인 숫자를 합치면은 미국의 군인 숫자가 안 될 거예요. 1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인가 예. 할 테니까 사실 독일도 20만 명이 안 되고요. 뭐 폴란드, 뭐 대부분의 큰 국가들, 한국보다 예. 인구가 훨씬 많은 국가들도 병력 수가 20만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국방비 지출 매우 오랫동안 GDP의 1몇 %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체감하는 위협이 훨씬 더 높아졌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EU 회원국 중에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꽤 여러 개 있어요. 일단 핀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예. 발트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흑해를 통해서 예. 맞대게 되는 국가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과거에부터 있었던
지금 약간이나마 남아있던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예.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네. 특히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한 1, 2년 동안 설문조사는 EU 시민의 한 70에서 80%가 네. 이 전쟁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국의 국방비 EU 차원의 군사 지출 이런 거 늘려야 된다라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국가별로 이 찬성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뭐라고 할까요? 원래 이제 러시아와 좀 가까운 유럽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EU 회원국 중에도 여기서는 찬성도가 좀 덜 나타나는데 그 외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북유럽 국가, 그 다음에 중동부 유럽 국가 중에 이제 폴란드처럼 이제 역사적으로 네. 러시아와 이제 침략당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국가, 그 다음에 독일처럼 에너지 안보에 민감한 국가 이런 예. 국가에서는 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방비를 높이고 싶다 하더라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국방비 대신해서 어떤 예산을 줄여가지고 국방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특정 영역을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EU 차원에서 보면은 올해 3월달에 EU가 리암 유럽 재무장이라는 일종의 그 군사 백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4년 동안 8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유럽의 집단적 안보 역량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8천억 유로를 풀어보면은 예. 각 EU 회원국 GDP의 5% 정도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2%로는 부족하다. 5%까지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 지난 6월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거를 합의안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이제 기한은 2035년까지긴 합니다. 그런데 EU가 이렇게 8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예. EU 내에는 안정 성장 협약, 스테빌리티 앤 그로스 팩트라고 하는 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예.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있는데요. 사실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하면은 이제 지출이 늘어나니까 네. 적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EU의 재정 준칙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재정 준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변경된 게 뭐냐면 예. 국가별로 군사력 배양이나 뭐 이런 우선순위의 목표를 위해서는 GDP 대비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생겨요. 네, 예외 조항이네. 일종의. 예외 조항이 예. 생겨요. 이걸 국가 면책 조항,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EU 회원국 27개 회원국 중에서 16개 회원국이 이 조항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국방 예산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EU의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은 합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가 재정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유럽 차원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유럽이 지향하는 사회복지 모델에 조금씩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효과가 그 부작용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야당 쪽에서 주로 이제 3인당 계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 그리고 방위력을 증강하는 게 우선순위의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거 국방비까지 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점차 유럽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훨씬 더 우려해야 될 수준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유럽에 재정 위기 있었던 거 있었죠. 기억하시죠? 남유럽 그리스 재정 위기 이렇게 유명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는 준칙이 굉장히 명료화됐고요. 그다음에 EU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매우 촘촘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재정 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정 압박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회원국 내에 국내 정치에서 돌발 변수를 일으켜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유럽이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왠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또 하나의 수출 성과들을 내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혹여나 이제부터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난 2, 3년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도에서도 폴란드라던가 중동부 유럽, 그다음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로 우리나라의 탱크, 자주포 그다음에 전투기 여러 가지 군사 장비들이 수출되는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보도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겠다라고 어쨌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의 국방 백서가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항공, 미사일, 방어, 뭐 포병 드론, AI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의 산업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초기에는 한국과 같이 방산 장비에 대한 생산 역량을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한국의 방산 산업은 유럽에 대한 수출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계획이 나올 때는 단순히 자국의 방위 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도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렇겠죠.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할 때는 그게 방산이 됐던 보건이 됐던 녹색 전환이 됐던 간에 어쨌든 자국의 성장률, 일자리 확충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럽 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뭐 투자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정부 조달 시장이에요. 정부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컨텐츠 리ኳ이어먼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 조달 비중, 그러니까 국내 생산 비중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 이런 것들을 조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마냥 한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유럽 로컬 기업들과 경쟁에 부딪힐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방산 산업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또 하나의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상황을 쭉 말씀 듣고 나니까요. 앞서 중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비슷한 논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제 유럽만 보고 있기도 미국만 보고 있기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상 정책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런 거대 시장 또는 선진국 위주로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발 무역 보호 조치 또 선진국이 거기에 동참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최대한 무역 파트너를 늘리고 수출 시장을 다원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몰랐던 유럽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대로 들었네요. 지금까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